윤석열 후보님의 디지털 경제 공약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보님의 공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변화는 디지털 사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이제까지 인류에게는 땅이 있고 물이 있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 지구가 존재했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통해 무역, 산업, 금융 분야 패권을 두고 열강들이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른 차원의 지구, 디지털 지구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세상에서 새로운 패권, 디지털 기술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앞서 국민 여러분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행정 효율화를 시키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이를 세계 각국에 수출해서 디지털 지구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토 면적 세계 108위의 작은 나라이지만 뛰어난 디지털 기술과 축적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최고의 통신기술, 세계가 인정하는 반도체 산업,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역량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의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다음에 6가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AI 없이는 디지털 경제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AI는 향후 기업 운영, 바이오,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행정, 국방, 교육 등 디지털 경제의 모든 영역에 걸쳐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스스로 학습하고 사고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대학, 연구소,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AI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해서 누구나 최고의 AI 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AI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공교육, 행정, 국방, 복지, 재정 모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서 시장의 선도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두뇌는 거대한 인공지능이 될 것입니다. 임기 3년차 내의 완성을 목표로 최적화된 기술과 솔루션을 도입하고 최고의 AI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 시스템이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사용하는 행정용 AI 시스템이 되도록 그 표준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근간인 소프트웨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공공 소프트웨어 혁신 제품을 도입하고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계의
불공정 관행도 뿌리 뽑겠습니다. 인건비 위주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결정하는 묵은 관행을 타파하고 창의적인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는 환경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과제도 대폭 늘리고 예산도 그에 맞춰 조정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정보가 막힘없이 오갈 수 있도록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5G 전국망을 고도화해 나가고 6G의 세계 표준을 준비해서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5G의 핵심 기술인 맥 기술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에서 가장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6G 세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이 데이터 산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클라우드 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다시는 네트워크 문제로 백신 예약 대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클라우드로 연결되는 클라우드 대전환을 이뤄서 쉽고 빠른 대국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국가 보안 정보를 제외한 공공 업무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적용하는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 서비스의 양과 질을 대폭 향상시키겠습니다. 클라우드 이용과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공제하는 등 클라우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반도체와 모빌리티 같은 디지털 융합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AI 반도체 등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선도국을 추월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 혁신과 설비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경쟁국에 비해 결코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세제를 정비하고 전력, 용수 등 인프라를 충분히 지원해서 기업들이 해외보다 국내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과 인력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생 협력 관계를 통해 동반 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의 기틀도 제대로 닦겠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은 데이터, 소프트웨어, AI 등 첨단 기술 융합의 결정체이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해 제대로 된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도 지원하겠습니다.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이 걸림돌이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혁신적인 자동차 부품사들을 육성해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서 드론이나 도심 항공교통과 같은 새로운 배송 및 운송 수단이 발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세상에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국가 핵심 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들까지 연이은 사이버 공격을 받아 국가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안전은 물론 국가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는 공공은 국정원, 군은 국방부,
민간은 과학기술정통부가 나눠 맡고 있어서 사이버 위기 시에 통합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합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을 사이버 공격에서 안전하게 지켜내게 하겠습니다. 국가 주도의 실전형 사이버 훈련 시스템을 통해 민관 보안 업무 담당자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숙련된 전문가의 초급, 중급, 고급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상 공간에서 사이버 공격과 방어를 훈련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훈련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의 방향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분야 100만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내 보편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의 소프트웨어, 데이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디지털 관련 학과의 정원과 국가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나이와 학력과 무관하게 디지털 역량에 재능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액 국비 지원의 디지털 영재학교를 만들어 인재 양성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디지털 인재 채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늘리는 동시에 IT 산업 특성에 맞는 근로 문화와 유연 근무 환경의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디지털 데이터 시대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자산, 데이터가 유통되는 이 가치 사슬을 장악한 국가가 데이터를 빠르게 모으고 분석하여 지능형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국가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디지털 동맹 국가들에게 우리의 디지털 기업을 개발한 혁신적 기술과 제품을 수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을 디지털 지구 시대의 패권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를 구축, 경제 양성의 안전망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옆에는 원희룡 정치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영 국회의원, 고진 한국모바일산업협회장, 왕윤종 공덕여대 교수, 유병준 서울대 교수님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디지털 경제 공약에 대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매일경제 김보담입니다. 100만 디지털 인재는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었는데 이를 수용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도 최근 같은 공약을 내놨는데 차별화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지 여쭈고 싶습니다. 100만 디지털 인재는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셨고 저는 경선 때 바이오 인재도 함께 육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를 구축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인재들을 대거 양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MIT 공과대학에서 10년간 전자공학과 학생 수가 10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도권 규제법에 따라서 오히려 학생 수를 늘리지 못하고 정규 학과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제도적인 문제들을 국가의 어떤 미래 그 발전을 위해서 좀 해소해 나가겠다는 그런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초등, 중등 교육부터 컴퓨터 코딩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디지털 교육을 강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은 조선이지 안범 시장님. 네, 오늘 조선비즈 안범수입니다. 네, 공공 IT 구매 사업을 2배가량 확장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를 공공 IT 구매 사업을 2배 정도 늘리겠다라는 공약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게 규모만 늘린다고 해서 효율성이 좀 높아질 거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지금 대기업 참여가 사실상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규모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아까 제가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투자를 하고 민과 관이 함께 맞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그 공공 IT에 대한 발주가 예상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민간의 그 디지털 산업 발전을 정부의 공공 발주 확대를 통해서 마중물로서 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은 JTBC 최선 기자님. 네, JTBC 최수연 기자입니다. AI 관련 질문인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광주를 AI 기업의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모든 후보가 AI 얘기는 하고 있는데 후보님께서는 그 AI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어떤 지역적인 기관이 따로 구상이 있으신지 또 전에 뽑기 지원의 디지털 영재학교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안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7월 17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 AI 사관학교를 제가 방문했고 그리고 지난 경선 후에 다시 광주에 가서 그 데이터 센터 건축 중인 데이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제가 7월부터 AI 그 산업의 경쟁력이 있는 그런 중심 거점 도시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키우겠다고 이미 제가 7월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AI 관련된 이 지금 데이터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또 AI 인재들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함께 다 가야 되는 것인데 일단은 단계별로 거점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KBS 강정수 기자님. KBS 강병수 기자입니다. 후보님 오늘 이 디지털 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구로등대, 판교, 오징어잡이대 이런 식으로 이 디지털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혹사를 기반으로 발전을 한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디지털 경제가 발전을 하면 발전 과정에서 네. 이제 디지털 노동자들이 그 노동을 굉장히 디지털 혹사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오늘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개발자들.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 디지털 산업이 발전하면은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물어보시는 거로 해석을 했는데 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제 어떤 갑질 횡포를 받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갑질뿐만 아니라 시간 노동 시간이 네네.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그 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없이는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아무리 디지털이고 AI고 해도 결국은 사람이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AI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 분야 전공자들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이걸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방식으로는 어렵고 제가 방금 전에도
정책 공약에서 그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다음은 채널의 안보경 기자님. 네, 채널A 안부경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AI 벤처 기업들의 기술과 솔루션을 구매해서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3년 내에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술과 솔루션을 구매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도 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충 예산 추계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3년 내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여러 분야별로 계속 이제 이 솔루션들을 놓고 또 데이터가 들어가고 해서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일단은 체제를 이제 갖추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는 정부가 이 디지털 플랫폼화가 돼 나가면은 그 자체가 우리 민간의 그 디지털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일 먼저 규제, 원스톱 규제 혁신, 그 다음에 우리 재정,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대처, 또 하여튼 몇 가지 중요한 우선순위의 아젠다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플랫폼화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면은, 그래서 그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한 3년 걸린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저희가 특정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화를 시켜 나가면 요 시스템을, 우리가 안 그래도 전자정부를 수출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런 나라들에게 이 표준을 수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네, 다음은 SBS 김영래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 SBS 기업입니다. 공약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기틀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앞서 금지된 법으로 보시던 타다라든지 우버 이런 업체들의 운행도 재개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글쎄요, 뭐 타다 우버는 좀 새로운 형태의,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 그거는 모빌리티 디지털 기술이 구현된 모빌리티 산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그냥 규제를 좀 깬 그런 것이고, 기존에 이제 역외군송 사업법에서 정부의 그 인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역외군송이 아니다. 차량을 임차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위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UAM이라든지 또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도시에 다 깔 수는 없더라도 뭐 어떤 테스트 베드를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기반이라도 만들어 놔야 이 산업들이 위축되지 않고 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술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일보 박지원 기자님. 요번님 한국일보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100만 디지털 전문 인력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재 양성은 일자리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관련 일자리가 많아져야 해당 분야로 진출하고 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냥 양질의 일자리 좀 준비 방안도 갖고 계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이 기업에서 소위 고용 수요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일정한 표준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고급 기술을 습득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면 시쳇말로 말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 월급 받을 거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재 양성이 또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실제 또 필요로 하는 디지털 경제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고도로 숙련된 인재도 만들어내야 되고, 또 그러한 인재들이 나오게 되면, 예를 들면은 AI 기업, 외국의 영국 이런 데 유명한 AI 기업은 동굴 아파 캐나다 이런 출신들의
그 AI 최고 전문가들, 나이도 젊은 사람들이 한 10여 명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있는 기업을 막 조 단위의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지털 이 경제 시대에는 꼭 2차 산업혁명 시대와 같이 고정된 어떤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디지털 인재들이 풍부하게 배출이 되면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마이뉴스 박성광 기자님 주시죠. 네, 오마이뉴스 박한광입니다. 후보님 과거에 게임업계나 동성업계 같은 경우에는 120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 말씀하셨는데 오늘 발표문에 보면은 인건비 위주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가치 위주로 평가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개발자분들의 근로시간이 더 불규칙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드는데 개발자 근로 환경에 대한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과거에 120시간 일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제가 스타트업 창업자들 모임에 나가서 어느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그런 52시간에 따른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 하고 제가 전문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찌됐든 자기가 기여한 그 가치만큼의 정당한 보상, 그것을 빼앗기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약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창출한 가치만큼의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게 한다면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 그런 근로 여건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근로자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노동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면서 자기가 기여한 가치만큼을 보상받아 갈 수 있게 그렇게 확실히 해야 된다는, 그게 안 돼가지고는 이것이 약탈의 구조고 불공정한 구조가 배태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네, 뒤쪽에서도 질문 말씀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미대일 손혜정 기자입니다. 행정 효율화 등을 연구로 내놓으셨는데 이게 개인정보 침해 등을 비굴하고 사회가 죄송합니다만은 행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내걸질 않았습니다. 행정 효율화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개인정보 침해 또는 비굴하고 사회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밀착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궁금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윤리에 대한. 그래서 제가 마이데이터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한 것이, 이것이 아무리 정보가 서버나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영자가 이걸 마음대로 볼 수가 없고,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소유권 내지 주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자기 정보에 대한 확실한 지배권이 보장이 안 돼가지고는 또 이런 데이터 산업이 질서가 문란해져가지고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건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있는 기자님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5G 전문망 고도화 분야에서 발표하셨는데 정작 실사용 중인 국민과 5G 소비자들은 저조한 품질 때문에 4G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 3사가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 소비자 편익을 보호할 만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비자 현재 상태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5G 네트워크를 더 넓고 촘촘하게 구축해서 그런 불편이 일단 없도록 하고, 그리고 6G에도 빨리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기자님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몇 분 기자님들 더 좀 받겠습니다. 이대일 김봉민 기자님. 이대일 김봉민입니다. 후보님 반도체 산업 육성만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해외 기업 투자를 지원을 하시겠다는 방안이신지 아니면 국내 기업 말씀하시는지? 거기를 잘 보시면은 그냥 파운드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1번으로 나온 게 AI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 AI 라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서버나 클라우드는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활용해서 분석하고 다시 창출하고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시스템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메모리에만 집중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해외 발주만으로 조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걸 겪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소위 공급망 문제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가 조달이 안 돼갖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지만 우리한테 없다 보니까 자동차 생산에 굉장한 애로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경제를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면은 국제 공급망의 어떤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에도 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거기에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제조를 하는 파운드리 둘 다 정부가 그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 지원으로 먼저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다음은 MBC 김정희 기자님 질문 받고요. 추가로 더 질문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좀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후보님 아까 IT 특성이라 있는 유연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IT라고 하는 것이 우리 2차 산업혁명에서의 그 근로하고는 4차 산업혁명의 근로가 굉장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산업 구조와 그 수요에 맞게끔 그 근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법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서는 뭐 재택근무라든가 또는 뭐 원격근무라든지 또 근로 시간에 있어서도 이거를 뭐 재택근무라고 해서 집에서 그러면 너는 8시간 이상은 일하지 말라 이렇게 규제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근로자의 건강과 또 이런 여가 활동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이 산업의 그 구조에 맞게끔 좀 그 수요에 부합하는 것을 유연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그 산업이 발전하는데 그 수요에 부합하게끔 근로 형태의 다양한 이런 근로 형태를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해 줘야 이 산업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느 때보다 디지털 경제 공약 발표에 관심이 뜨거운 것 같은데요. 많은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정도로 질의응답을 정리하고 혹시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필요하다면 나머지 이후에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 질의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니,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그래요? 그럼 한국의 박재훈 기자님. 후보님 지금까지 12월 18일부터 여러 차례 디지털 플랫폼 정도 강조해 오셨어요. 단어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구체적인 구현 모습이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 플랫폼 정보가 구현되면 어떤 점이 내 실생활에 달라질 수 있는지 조금 그런 실제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언급하셨던 그 백신 접종 관련된 거 외에도 혹시 있을지? 그럼 이제 예를 한두 가지 들어드릴게요.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어떤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 계산을 해보니까 원주에다 짓는 게 좋을지 서울 주변에 지은 게 좋을지 뭐 이런 또는 뭐 제주도에다 이걸 짓는 것이 좋을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토지 이용의 형태에 따라서 공장의 규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또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또 지역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지역도 밑에 뭐 시행세칙으로 들어가면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따르는 법률이 또 다른 강원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또 규제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아무리 전자정부라 그래도 이 하드카피 자료들이 디지털화 돼 있다는 것 뿐이지
자기가 다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근데 이것이 원 플랫폼의 거버먼트로 구현이 돼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 지역의 것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제가 메타버스 부처를 두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거를 어느 한 부처가 맡아서 또는 어느 메타버스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일률적으로 원스톱으로 규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규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규제도 있고, 또 반면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규제가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규제는 함부로 철폐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그 규제를 규제를 받는다는 것보다 그 규제를 또 이용해야 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원 플랫폼으로 갈 때 그런 이제 이점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AI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것이 고도화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신청을 냈는데, 이 사람은 이런 걸 하려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과거에 이런 사례나 각 정부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왔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그냥 다 공급이 되게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방역 같으면은 이제 예를 들면 감염병 같은 게 유행을 한다. 또는 동물에 대한 이런 감염이 심해가지고 이를테면 경기도에 돼지들이 막 죽어나간다. 이럴 때는 그 역학조사를 이제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짧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 같이 한 2년간 이렇게 지속이 되어 오면은 그 역학조사한 정보들이 축적이 되면은 그 감염이 된 사람들의 그런 이동 경로라든지 또 거기에 지체한 시간, 우리가 다 지금 찍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발생 어떤 빈도와 확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방역 정책을 결정하는데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해서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초보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뒤쪽에도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라고 합니다. 공약 발표에서 세계 최대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격차가 상당한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규모도 많이 줄 것이고, 혹은 국제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간 기업들과 함께 추진하신다는 어떤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루아침에 저희가 디지털 경제 이 패권 국가라고 하는 거를 하루아침에 이거를 달성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패권 국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든 역사상 패권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그 인프라가 세계 최고여야만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디지털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끌어모으는 여러 디지털 디바이스들도 굉장히 그 산업이 많이 발전해 있고, 또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그걸 쓰고, 또 이 정보 고속도로도 깔린 지가 오래되고, 인터넷망 같은 건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도전하지 못할 아무 이유가 없고, 그래서 이런 패권 국가 도전을 해 나가면서 우리 경제의 어떤 도약 발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질문들이 다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지구 시대 또 나는 내려가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우리 전문가분들한테 조금 더 여쭤보도록. 이성희 후보님의 발표와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적으로 전문가분들의 조금 더 추가 보충 질의응답도 함께 가지겠습니다.